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국장 박수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교권앤 교육법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교권 보호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 개회사를 해주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덕난 회장님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으로 교육법 및 입법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덕난입니다. 네, 우리 포럼이 오늘로써 이제 세 번째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이게 교권 침해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 2회 우리가 포럼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안전사고, 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에 교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우리 포럼에서 2회 포럼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 선생님들까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형사상의 면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법이 지금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입법도 같이 의견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법률 개정에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 포럼 계속해서 같이 우리 선생님들 해주시고요.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알려서 유용한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제나 이 포럼 같이 함께 해주시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임원진 분들, 그리고 협회 모든 회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초등교사협회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화 부회장님께서는 경기초등교사협회 장으로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영화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경기초등교사협회장 정영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생활 속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1차 교육법 포럼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 그리고 2차 교육법 포럼에서는 체험학습 중 교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제3차 교권앤 교육법 포럼의 주제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교권보호입니다. 원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교 내외라는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청소년들의 폭력 사안들이 모두 이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넣게 되었고요. 사법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할 때 곤혹스러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학생들끼리 싸운 일도 학원 원장 선생님이 학교에 이제 신고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과연 교육적이고 상식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이란 용어 대신에 뭐 청소년 폭력이나 아동 폭력이라는 말로 쓸 수는 없을까라는 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은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큰 일이 벌어질 때는 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는 충분히 뭐 대화나 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부모님 간의
다툼이나 법적 소송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점점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하는 건 아닌가라는 씁쓸함도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요령을 배우고 익혀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3차 교권앤 교육법 포럼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태도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남 회장님과 또 고전 교수님 그리고 홍민정 변호사님께도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법 관련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포럼의 진행은 고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주대 부총장직은 역임하셨으며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권앤 교육포럼 가족 그리고 대한초등교사협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풀기 어렵지만 반드시 이 지혜를 모아서 풀고 가야만 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도 20년이 됐죠. 관련된 사안이 현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교권보호에 대해서 입법 전문가인 이덕남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님의 강연을 또 이어서 입법 전문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변호 역할을 하는 홍민정 변호사님의 사례 중심 그리고 판례 중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정해진 시간 관계로 먼저 이덕남 회장님의 강연을 듣겠는데요. 이덕남 회장님께서는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 교권앤 교육법 포럼 대표와 교육부 교원역량 혁신위원 그리고 학부모 정책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여서 두루두루 입법 분야와 실무 분야에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이덕남 회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교권 보호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같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도 좀 올려주시고요.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이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그동안 이제 그럼 20년 됐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거 한번 좀 같이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요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사실상 이제 교육부가 지금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종합대책이 이제 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특히 사안 처리 절차,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들이 좀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좀 같이 살펴봐야 될 조항들도 좀 참고하시라고 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과연 이제 향후에 이 학교폭력 예방법 어떻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권 확립 내지는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앞에 사회자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학교폭력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지 20년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보면 그러면 올해가 이제 20주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난 20년을 좀 평가해보고 앞으로 어떤 거 해나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육부 포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과 교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20년을 평가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 대책 요걸 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내놔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올해는 지나갔지만 2025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과 이 교육부, 교육청 여기들이 좀 같이 모여서 한번 이러한 좀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보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폭력법 선생님들이 다들 뭐 지금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당시의 제정 목적을 한번 좀 먼저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잘 살펴봐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적을 이제 조금 더 바꿔야 될 때가 된 건지 성과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입법 평가를 실시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20년 전에 학교폭력 예방법 처음 만들었을 때 이때 어떤 것들이 목적이었냐 거기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학교 내에 전담기구 설치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점 교육. 요게 이제 주요한 방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대처에 기여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쩌면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법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막은 거냐?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료에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개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2011년에서 12년 이때 지금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개정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뭔 일이 좀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개정된 거기를 좀 붉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놓고 보면 먼저 2008년에 한번 제정 이후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주요한 내용이 학교폭력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 치료 비용의 구상권을 신설하고 가해 보호자의 특별교육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011년에서 12년 세 번이나 이제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일로 따지면은 이제 5번이 되는데요. 이때 기억이 나실 수 있겠지만 피해 학생들의 안타까운 이 선택이 이어져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23년 10월 24일 날 개정이 돼서 이때 조항이 된 게 개정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기억나겠지만 이제 민사고 가해 학생이 법적 쟁송을 이용해서 강제 전학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조치를 불이행하면서 이제 기숙사 학교인데 여기서 상당히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체육계라든가 이런 데서 미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라마 글로리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좀 받아서 이때 이제 1년 전이죠. 이 시기에 대폭적인 개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폭력 실태 요거 얼마나 좀 심각해졌느냐 요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최근 거를 좀 놓고 보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보면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피해 응답률인데요. 요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면 피해 응답률이 이제 역시
감소하다가 다시 2019년 증가하다가 2020년에 뚝 떨어지죠. 역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곡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초중고 가운데서 일단 초등의 피해 응답률이 많다. 그러면 여기 이제 초등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초등이 그러면 실제로 사안의 심의 건수도 많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가 오히려 사안의 심의 건수는 더 많다. 이런 결과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이 지금 더 심각한 건가요? 중학교가 더 심각한 건가요? 초등에서는 초등이 심각하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어느 쪽이 더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이 사안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이걸 이제 신고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이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 쪽에서는 그것들도 사안 처리는 굉장히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피해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지금 가장 많고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에 신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형별로는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적어도 2022년 이후에 집단 따돌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2013년에 11.7%였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이죠. 2019년에 8.6%로 계속 미세하지만 감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4년 사이에 15.5%, 17.3%로 급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신체폭력 이거 증가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냐?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등이나 이런데 물론 이제 중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사소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체 접촉만 일어나면 전부 다 신체 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해.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정말 실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20주년인데 이렇게 조용하냐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해 응답률. 가해 응답률은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오면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고 했다가 살짝 주춤하는 걸로 나와요. 피해는 늘었는데 가해는 안 늘었다?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장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학교나 교원의 이 업무 부담이나 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느냐 이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금 가해자 유형이 먼저 나왔죠. 네, 가해자 유형이 먼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같은 반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 와서 하는 경우는 한 6%, 잘 모르는 사람도 3.8%, 기타 2.8%.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피해 장소의 경우에는 학교 안이 71%가 나옵니다. 학교 밖이 27%고요. 그럼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는 지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밖에서 일어나는 게 다 포함되죠. 그렇게 되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이 27%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주요한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거냐. 지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체험학습이나 이런 교육활동 빼고요. 그런 것들까지 학교 교사나 학교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는 학교 말고 누가 이 부분을 함께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교가 아예 뭐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 장소의 범위는 계속 확대를 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되겠죠. 장소 범위를 확대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학교나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좀 더 밖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함께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간도 좀 있으니까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이따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학교폭력 전학 기록을 4년까지 보존한다. 대입 정시에도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또 대입 반영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고 그러면 피해 학생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 가능한 4, 5, 6, 7호의 경우에도 이제 동의라든가 또는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가해 학생의 사과나 반성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도 들어갔고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분리 요청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제일 큰 변화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대거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나 이 부분은 이따가 변호사님도 좀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실시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전담조사관, 그리고 이제 학교의 방문조사, 그리고 다시 학교 전담기구로 전달되는, 그리고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도 사안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 조사를 그동안은 학교에다가 다 맡겼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교 전담 조사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학교 바깥에 이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정된 학교폭력법의 이제 주요한 내용과 조항인데요. 이게 이제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된 조항들이죠. 학교폭력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했다. 정의를 신설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치유 회복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교육감의 이제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학교 이제 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신설이 좀 됐고요. 특히 이제 그 가해 학생이 교육장 조치에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 쟁송을 한다든가 또는 그 이후에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피해 학생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 측에 통지를 하도록 했다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좀 관련되는 조항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학교장과 학교장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거 가지고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법에는 있다.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이제 교원의 책임, 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것도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월 9일에도 한번 또 개정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조항들,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조사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된 법령을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11조의 2 여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 상담을 교육감이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이제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할 거냐? 전직 경찰이라든가 또는 퇴직 교원들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본 경험과 이러한 이제 역량을 좀 갖추고 있는 분들을 좀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다. 학교가
우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이용해서 사안조사 할래요. 이렇게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처럼 학교 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향후 과제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그동안 계속 확대를 시켜왔는데 이제 조금 줄이자. 이유는 뭐냐? 학교가 너무 부담도 되고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까지 학교에서 교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게 어려움이 좀 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또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사전 질문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요. 과연 이제 이거 개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딥페이크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집단 따돌림이 증가하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또 하나가 딥페이크 문제, 이런 신종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딥페이크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교원이 67%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졸업 앨범 제작을 반대한다거나 악용 우려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8명이 10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게 사안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고 조사 권한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입법이 좀 필요하겠다. 끝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 또 사과와 조정,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실효성 있게 해보자. 이 부분도 이따가 질문들과 함께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워낙 방대한 내용인데요. 법 제정 20년의 의미 이어서 실태조사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그리고 그 한계, 최근에 있었던 교육법 개정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학교폭력과 연결되는 교권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일부 설명은 또 뒷부분에 논의로 과제로 넘기셨습니다만 발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현장에서 법무법인 예슬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관련 담당 변호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서울중학교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른바 법실무와 학교 현장에서 두루 경험을 갖추신 우리 홍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법무법인 SL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네 가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제 뭐 대면이면 뭐 퀴즈도 되고 네, 상품도 드리고 네,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또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네 가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요, 제가 상당히 젊어 보이지만 제가 법무법인 SL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 교육단체 또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저의 직함을 숫자로 이야기를 해봤고, 네 번째는 국회에 이제 이덕남 박사님이 계시지만 저도 여러 교육단체에서 일하면서 입법 자문들을 많이 해서 발의한 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21대에 지금 22대에도 뭐 작업해서 발의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21대에서 한 4건 정도가 제가 작업을 해서 교육 관련 사안으로 작업에서 발의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좀 영광스럽게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들어가면서 간단한 이제 사안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교권보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Q&A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세 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직접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조합한 사실들이거든요. 읽어보면 읽어보시면서 이게 몇 가지의 그 쟁송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A가 친구 B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다가 교사 C가 제지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로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자 A의 학부모 D가 누가 그런 신고를 하였냐면서 학교를 찾아가 묻고 다녔다. 그리고 실제 A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학부모 D는 담당 교사였던 C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네, 몇 가지나 이게 쟁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제가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허구를 약간씩 다루지만 실제로 주된 내용들은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분쟁이 그냥 한 가지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얽혀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일단 하나 뭐 학교 폭력 심의가 있겠고요. 이 분쟁 사항에 또 하나는 교사가 제재하였다. 이걸 가지고 또 아동학대로 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고를 누가 하였냐면서 묻고 다녔다. 또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분쟁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던 그 학교폭력 신고 행위도 사실은 소년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년 재판 사건으로 또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에게 학부모가 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행위 이것도 교권 침해,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5가지의 이제 쟁송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분쟁의 한 가운데서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 처리 사안이라던가 아니면 교권보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이 깊다라는 말씀을 좀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들에 대해서 6가지로 유사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들은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너뛰고 마지막 학교에서 조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한 이제 사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확인서 작성이나 학교폭력 사안을 진행하는 이제 학교 단위 기구는 전담 기구입니다. 사실상은 이제 학교생활자치부 부장선생님, 학폭 책임조 교사라고 하죠. 아니면 이 학급에서 담임 맡은 학급에서 이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담임 교사가 주로 주축이 돼서 이 사안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이제 보호자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변호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사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허락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제 전담기구의 그 법정 대리인이나 가해 학생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심의위원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고 의무에 대해서 또 교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교사가 상담 과정에서 학폭 인지를 하였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나요? 결론은 다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셔야 될 게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선언적으로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누구든지 알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제재할 만한 제재 조치들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교원은 신고를 꼭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청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 관련 사안의 학폭이다라고 하면은 교원은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것 또한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가장 좀 저도 실제 받고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 통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신고 학생에게 증거 수집을 해와라라고 하거나, 좀 신고를 유축시키는 듯한 이제 언행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CCTV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장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30일, 60일. 근데 한번 이제 삭제가 되면 사실 그것들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 증거 수집하고 확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람의 기억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현장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목격자 조사나 면담이나 또 현장 조사들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증거조사에 있어서 아까 CCTV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학부모들 중에서도 이 학폭 진행하시다가 CCTV 열람 요청을 하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학교에서도 궁금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의 판단이 사실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학교폭력 예방법은 이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뭐 논란 일으킬 수가 있거나 뭐 논란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기대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게 논란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지 분쟁에서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이 열람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에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열람 절차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서 열람을 청구하시면 이제 학교에서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한 차례 또 10일 이내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개할 때에는 이 공개하는 장소와 일시를 정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CTV에 관련한 또 판례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CCTV 열람 요청을 학부모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학교에서 하셨죠. 그랬더니 모자이크해서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여줘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한다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공개할 수 없을 이런 개인정보나 뭐 이런 사유들이 쭉 예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분리하고서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CCTV에 이제 다른 이제 관련자들의 이 비춰진 사람들의 개인정보, 얼굴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하고 또 공개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판례는 이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새로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된 비용은 또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즉시분리 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즉시분리 조치가 굉장히 또 학교에서 많은 분쟁들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들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즉시분리 조치는 아까 뒤에 나오는 긴급 조치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르기도 한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분리 조치는 긴급 조치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즉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들을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3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세 번째는 이미 분리된 경우. 그러니까 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리돼 있어서 분리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즉시 분리 조치는 모든 사안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조치여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이제 민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어떤 판단 없이 바로 우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바로 어떤 즉시 분리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 즉시 분리 조치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를 또 짚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불효한 것이고요. 또 교회 체험 학습이 진행된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즉시 분리 조치를 교회 체험 학습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 조치는 최대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이 분리 기간에 혹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입해서 긴급 조치를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 기간 중에도 저도 뒤에 말씀드린 긴급 조치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즉시 분리 조치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 조치, 뒤에서 보는 긴급 조치와 다르게 출석 인정 결석으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 분리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그 사안의 경우에는 최초 1회만 분리를 실시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사안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긴급 조치인데요. 이거 제 학교폭력 예방법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면 17조 제4항, 5항, 6항에서 긴급 조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호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 그리고 이제 접촉 금지 조항이어서 이것 또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거의 바로 하게 되는 긴급 조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 5항과 제 6항의 이제 긴급 조치인데요. 제 5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 3, 5, 6, 7호에 한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5항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화면을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5항 같은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고 제 6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항에 따른 긴급조치는 제6호, 7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즉시분리와 조치가 다른 게 이 사후처리인데 이 긴급조치에 의한 것은 심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인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건이고요. 또 이것은 아까 즉시분리 조치와 다르게 미인정 결석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 7호가 사실은 또 중한 이제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6, 7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서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 보호자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6, 7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관련해서 출석 정지에 상한이 정해져 있냐, 이거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재에서도 이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요. 참고하실 만한 거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학생 징계를 할 수 있고 이제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1회 10일 이내 또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많이 참고하셔서 실무상에서는 이제 처분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담기구 심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분쟁이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의 요건이 사실은 있는데 하나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이제 그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이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다섯 번째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인데 사실 1, 2, 3, 4의 경우에 이제 요건에 맞으면 충족됐다고 볼 수 있지만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 경미한 사안도 5 때문에 이제 꼭 교육청으로 가고야 마는 그런 이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안이 경미하면 이 피해자 동의 요건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최대한 학교장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개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보시면 심의 이전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제 학교장 자체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냈다가 회수하면 심의 안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지속성 여부는 조금 더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잘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체 종결 이후에 다시 또 심의에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심의 교육청에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 학생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조치들에서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 사후만 말씀드리면 사후를 처분하기가 교육청에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할 데가 없다고 사실 학교 측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시도교육청의 어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아예 이제 교육청 단위로 이제 그 봉사 기관을 이제 발굴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지만 1365 봉사 포털이나 VMS 그리고 뭐 DOVOL이라는 이제 봉사 플랫폼들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안내를 좀 드립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언제 이제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거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24년 3월 1월 이후에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1, 2, 3호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4, 5호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로 또 2년 있다가 삭제되는 것이고, 6, 7호는 4년 있다가 삭제되는 것이고, 8호도 역시 4년, 그리고 9호는 아예 삭제를 못하게 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달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다들 잘 따라오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기재 사항이 좀 더 엄격해진 것이죠. 그래서 강화가 돼서 그 기재 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의 대상이 또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교권보호 사안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Q&A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제 교권 침해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힘드셨겠죠. 그간 많은 세월을 참아오시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간 많은 이제 이 학생과 있었던 많은 일화들, 그리고 이제 학폭 사안부터 시작해서 선도위원회 사안부터 뭐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섞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사항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 그것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근데 여러 사안을 다 섞어서 학교폭력 사안이나 선도위원회 사안이나,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사안까지 다 섞어서 방대한 분량으로 이제 작성하시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처분이 나오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사실관계나 그리고 증거 사안들을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아쉽고요. 관련해서 뭐 Q&A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셔가지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발제는 마치겠고요. 네, Q&A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민정 변호사님의 학교 폭력 절차와 사례에 대해서 실은 원고를 교권보호 절차와 사례까지도 다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우리 사전 질문을 비롯해서 현장 질문 곁들여서 더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저희들 포럼 준비하는 전 단계에서 받았던 사전 질문부터 시작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이어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그러죠.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라든가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도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우선 이 회장님으로부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연 설명으로 좀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했던 게 이제 사안조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안조사를 이제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안조사 결과가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육지원청에 있는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학생 내지는 학부모나 그 다음에 가해 학생 내지는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 조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민원으로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교권 침해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나서서 좀 해달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함께하는 간담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대통령령에 이제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때요? 사안 조사를 해서 이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교사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학교와 교원의 부담도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학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전담조사관이 교육청에서 배정이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과의 어떤 면담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교사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업무로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 교사의 동석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 매뉴얼에서도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여러 가지 발달 상태라든가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줬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높아졌다. 그런데 학교의 부담을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조사에 대한 부담이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등에서 사실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교사의 역할 또 분담, 또 실제적인 전담 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은 되었지만 사실은 사안 조사나 학부모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민한 것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조사 보고서는 조사관이 와서 조사하고 쓰는 이제 절차이지만, 그래서 뭐 초기 사안 조사는 뭐 간략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아니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조사관이 조금 더 잘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도도 하는데,
그럼 또 그만큼은 얼마큼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결국에는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은 오히려 외부에서 선생님 뭐 주사관이 오고 일정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예 조사관을 부르지 않는 학교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혼란스럽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계속해서 이제 조사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저도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변호사들도 뭐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조사관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교육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좀 많이 들려옵니다. 뭐 강압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 피해 학생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뭐 이 조사관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조금만 더 네. 말씀을 붙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전담 조사관제의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요. 이 전담 조사관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나 또는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처우라든가 지금 처우가 한 건 받으면 이제 건당 수당이 얼마인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부터 해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연수를 잘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그에 걸맞는 역할도 좀 더 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하고 이제 학교 교원하고 그다음에 전담 조사관하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교육청별로 좀 자율적으로 해보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걸 또 후속으로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련된 협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그 효과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사전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전담 경찰관 이제 SPO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요게 2011년에서 12년에 굉장히 좀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안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이제 학교 폭력이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게 도입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관은 누가 이제 배치를 하느냐? 경찰청장이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청장이 배치를 하니까 배치돼서 나온 이 경찰은 인사 고과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처우라든가 인사 이동 이런 것들이 경찰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 및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의 입장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이제 연계를 좀 해줄 거냐 이거의 문제인데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교 경찰관이 어느 정도나 좀 배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담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7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비해서는 그때 12.7명이었으니까 많이 좀 나아졌어요. 경찰도 요즘에 정원이 증원되기도 어려운데 뭐 증원되는 정원이 또 딴 데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전담 경찰관에는 그래도 좀 정원이 좀 온 거죠. 지금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데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학교장의 명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경찰관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률안도 좀 발의가 돼 있고 한데 논쟁점은 이제 그거예요. 경찰 쪽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이거를 전담 경찰관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야 뭔가 사전에 방지도 할 수 있고 뭔가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또 교육계에서는 일부 입장이 그러게 있는 거죠.
여기서 정보를 좀 줬다가 민감한 정보가 좀 밖으로 나가서 요게 좀 문제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들이 좀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려고 하면 학교에서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에다가 마음대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근거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경찰하고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한 정보도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에게 기본적으로 권한을 준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받은 경찰이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든가 학교가 이 정보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더 갖춰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하면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데 이게 저는 이제 실제 실무를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건에는 이제 학교 자료들이 다 넘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사실 뭐 모든 소송이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다 어떤 잘못을 뭐 10만큼 하면 10만큼 처벌받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은 사실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 법적 시스템의 또 중요한 이제 요소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보내주지 않아서 이 학생이 더 유리해지고 어떤 학교는 보내서 이 학생이 더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정말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이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항목이라든가 네, 뭐 상황이라든가 네, 이런 걸 좀 맞습니다. 정해서 맞습니다. 법적 근거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네, 오히려 학교 낫겠다. 현장도 오히려 더 이제 네. 혼란스럽지 않고 네. 오히려 명확한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 선생님들도 부담을 또 덜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측면 그리고 또 학교 어떤 부담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사실은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여러 가지 제도, 결국은 기획윤등 차원에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갈등 조정 전문가라든가 또 치유 관련된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폭력 전담 조사관이나 전담 경찰관 제도도 또는 나아가서 생활지도 교사, 상담 교사의 활용도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조정 전문가 등등 얘기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금석이 사실은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에 직접 상주하거나 학교에 무시로 드나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학교와 공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담 조사관부터는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원이나 학부모도 만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교류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나 교사에게만 전부 다 해결해라 이렇게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학교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그냥 손을 떼고 싶어요.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분명히 교육적인 측면 또 교원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제 학교와 여러 가지로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조정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막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좀 급하긴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학교 전담 조사관제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된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와 영향을 잘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봤더니 이런 어떤 좋은 성과 또는 이런 부작용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을 학교와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좋으냐.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에 관한 1차적인 목격자도 교사이고 주도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될 사람도 교사이죠. 돕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역시 교사의 역할 또 요구되는 또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홍 변호사님, 앞선 사전 질문 중에 학교 폭력 사안 발생할 때 교사가 취해야 되는 초기 대응 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네, 뭐 제가 선생님이 아니어서 초기에 사실 사건을 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뭐 학생 확인서 다 쓴 후에 오셔가지고 후회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가해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피해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학생이 좀 다쳤는지 혹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긴급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정말 많이 다쳤으면 뭐 119 차량을 불러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으로는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 폭력 처리 사안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보호자에게는 이제 뭐 어떤 입장에 치우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걸 최대한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학교가 이런 이제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까 학교를 좀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소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어서 또 교사가 학교 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협박에 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보호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제일 느끼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사안조사하는 과정, 초기 대응부터 해서 이 과정에서 악성 민원, 협박, 그리고 뭐, 교권 침해,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그리고 이제 법률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정책 가운데는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 뭐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이럴 때 상담도 좀 받을 수 있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소송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들이 좀 들 거예요. 그거는 이미 상황 벌어지고 나서 다 당하고 나서 이제 뭔가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좀 더 이런 게 안 생기게 예방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좀 역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초기 대응 단계나 또 사안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도 물론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그러려면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질의응답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지금 학교가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하고 정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처럼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을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가 선생님들한테 또 예비교사들한테도 계속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2시간 들어가도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마인드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건 어디다가 물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이어지는 거를 조금 일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 변호사님, 법적으로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네. 있을까요? 뭐 이미 많이 교권 보호에 대해 다뤄왔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사실 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교원지휘법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형법상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께서 이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도 실질적인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짜 교사가 참고해서 딱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변호사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가해 학생 이제 확인서를 쓸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당연히 이제 먼저 피해 학생 신고서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충분히 생기실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 다 현출해봐, 써봐. 뭐 아니면은 너가 신고됐으니까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은 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나 이제 가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분위기 하에서 쓰게 되면 이제 더 잘못된 이제 확인서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돼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확인서를 받을 때는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이제 워딩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이제 학교학생 자치부 교사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좀 매뉴얼이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교권 침해 사건에 관련하여서도 교육대학에서 그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도도 마련돼 있고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만 정작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고 조서를 꾸며야 되고 해야 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사안을 내가 명예를 훼손받았다 또는 뭐라 그럴까요? 법적으로 벗어난 강요를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도 사실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연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는 현장에 있는 관리자 학교폭력 관련된 분이 그런 사안들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또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학교폭력의 개념들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성폭력이 추가되고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또 추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의 범위를 이제는 좀 줄여서 재정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넓혀지다 보니 그게 결국 교사들의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의 개념 범위는 이제 그동안 이제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의 범위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는 그래서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좀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입법이 돼서 추가가 이제 된 게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위를 줄여 놓으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 폭력은 어디로 갈까요? 이건 이제 일반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학교장과 교원의 책임이나 부담이 그만큼 좀 경감이 될 거 아니냐. 물론 이 말씀이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하기 싫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죠. 학교 바깥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에 이제 맞춰가지고 범위를 좁혀놨을 때 그러면 좁힌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일반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학교 폭력의 범위를 좀 좁히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학교 폭력으로 안 보겠다 하는 것들이 좀 생기겠구나. 이런 시그널이 잘못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학교 폭력의 어떤 심각성이나 피해 학생 어떤 보호 치유 이런 부분들이 약화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실태에서도 좀 잠깐 나왔지만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요게 아직 한 23.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원이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걸 누군가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인력적으로 지원해 주든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지원해 주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이거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학교 내에서의 폭력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저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권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여기에 그냥 뭉뚱거려서 전부 다 똑같이 취급하자. 이거는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홍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소나 주체에 관해서 광범위한 것도 맞는데요. 저는 일단 이덕남 박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이 신체 뭐 이렇게 학폭법 보시면 이 유형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뭐 폭행, 따돌림, 뭐 그리고 뭐 협박, 뭐 모욕, 명예훼손, 뭐 강제적 심부름, 뭐 모든 걸 망라해 놨는데 그리고 등 뭐 이 재산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강압적인 행위, 모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학교 폭력으로 볼 수도 있게끔 해놨고 판례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되어 있지만 유형이 열거되지 않은 정신적, 재산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형도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학폭의 처분은 굉장히 이게 뭐 행정적 처분과 형사 처벌은 완전 다르다라는 게 이제 법적인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지만 사실 학생 입장에서 사실상 뭐 소년 재판도 받아서 뭐 소년원 처분도 받고 또 학교 폭력 예방법상의 뭐 전학 처분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학교 생활법에 기재가 되고 그래서 지워지지 않고 뭐 4년간 남아 있고 그래서 지나기도 굉장히 좀 가혹한 처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더욱더 이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이제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뭐 행정처분으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당분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축적된 사례를 더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논란 중에 하나가 학생부 기재에 관한 것이고 보존 기간에 대한 것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가 그것을 타당성을 결정짓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단골 메뉴처럼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여전히 좀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 이후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몇 가지 꼽아봐라. 그러면 여기에 학생부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변호사님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느꼈을 때 학생부 기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들도 상당히 좀 발생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폐지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분들의 의견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학생부 기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남게 되니까 사과나 반성을 안 한다. 그리고 자꾸 조치를 불이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쟁송을 벌여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끌다가 대학 입시라든가 또는 이제 졸업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측면들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가 학교 폭력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세요. 이거는 좀 저는 조금 뭐 이렇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이만한 정도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똑같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생부 기재 폐지하면 저는 이제 이거에 우리가 이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폐지하면 사과나 반성 안 하던 그동안 학생들이 사과 반성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폐지하면 학교 폭력 감소하고 소송이나 이런 거 감소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면은 사과 반성 잘 할 거고요. 소송이나 이런 것들 감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자꾸 학생부 기재에서 폐지하자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장에 일정한 이 근거가 있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는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야 그래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안 없이 폐지하자고만 하면 이거는 지금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 변호사님. 저도 결론적으로 박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 학생부 기재가 저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제 이것들이 걱정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다만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쟁송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확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본 것이 아니지만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처분은 학생부 기재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학폭위는 그 학생부 기재 사항인데 분명히 이 쟁송의 건수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기재 때문에 사실은 소송으로 진행해서 이 처분들을 좀 없애거나 시간을 벌거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까도 그렇다고 하나 예방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바로 없애기보다는 이것을 정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만큼의 어떤 강력한 예방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학교 폭력을 해결해야 될 또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이 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계도하고 억제해야 될 또 형사 절차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교육적 관점에서 자체 종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산에 대해서는 이 조정 전치주의를 좀 시도해 보신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접촉 금지 조치가 있잖아요. 사실 뭐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과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상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가 이렇게 힘들었다면 너무 사과하고 싶고 진심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가해학생 부모님이나 가해학생이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 접촉 금지 어겼어 하고 바로 민원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못 하게 되는,
예, 또 학교에서도 사과라고 막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 해결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교육청까지 안 가도 행정쟁송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피해 학생 부모님이나 피해 학생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분쟁을 좀 여기서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시도라도 하면 좋겠다. 라고 변호사로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접촉 금지라던가 이제 이 피해자가 가진 어떤 이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막 엄청 상처가 되고 엄청나게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행정쟁송이나 이제 심의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행정쟁송 학폭 심의로 가기 이전에 필요적 좀 전치주의로서 이 조정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서 교사도 좀 적극적으로 조정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분쟁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무조건 학폭위에 가서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전 단계에서 좀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조정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분쟁 조정 절차나 아니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먼저 조정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럼 중에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청취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까 홍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즉시 분리 조치 있죠? 즉시 분리 조치, 긴급 조치. 네.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설명하실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연결이어서 오신 대로 한번 읽어 보아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학폭 사안 조사에 불복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가 교사의 직위 해제와 관계가 있을까요?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서 즉시 분리 조치하고 긴급 조치 차이점 곁들여서 해주시면서 이 첫 번째 질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아까 강의 안에도 살짝 있었지만 되게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게 돼서 네.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분리 조치는 거의 무조건 바로 행하는 조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조치는 어떤 판단이나 스크린 없이 그냥 무조건 학교 폭력 사안이 인지되면 지체 없이 해야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시적인 조치여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되지 않고 그리고 출석도 인정되는 그런 조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죠. 누구도 누가 신고했는데 바로 처벌해. 이런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즉시분리 조치는 가해 관련 학생이 내가 마치 처벌받는 듯한 느낌도 받는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야 되니까 바로 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제기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는 뭐냐면 긴급조치는 이제 무조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또는 이제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제 가해 학생 선도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즉시 분리 조치와 다르게 이 전단기 이 학폭 심의위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인을 받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출석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에 이제 미인정 결석으로 남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즉시 분리 조치와 긴급 조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이어서 됐고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분리조치되어 가해 학생이 타 장소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 경우에 네.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분리조치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자리에 없는 거다. 네. 이렇게요. 그것도 포함하겠고요. 그 학생은 분리조치됐다. 음. 사실은 말 안 해도 다 알기는 알 텐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려줘도 되느냐. 일단은 이게 불이익한 조치인데 지금 즉시 분리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즉시 분리. 네. 제 생각에는 음. 알려주시면 안 될 것 그렇죠. 같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서는 절대 이제 비밀 유지 이 사안인데 사실 근데 알 수도 있겠죠, 미료 짐작하게. 하지만 선생님 입에서 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어서 그 조치로 즉시 분리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불리한 프라이버시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왜 알려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려줘서는 안 되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네. 오히려 학생들도 사실 목격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알게 되는 사실들도 있을 텐데 절대 비밀을 유지하라는 당부도 꼭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사건 관련해서 연루돼서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그냥 다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사하시는 경우도 학교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누가 어떤 건으로 누구로부터 신고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왜냐하면 매우 그게 또 강화됐죠. 말이 전화돼서 또 다른 분쟁으로 사건 또 관련된 뭐 교권 침해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고 네네. 그 인적 사항을 오픈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굉장히 강화됐죠.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은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좀 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학교 폭력 접수 기준이라고 할까요? 학교 폭력으로 접수하는 그 기준, 이것이 다소 어설프게 생각이 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인지하는 순간 접수하라는 문구가 교사에게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는 뭐 호소 같은 말씀인데요. 학교 폭력으로 접수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소명인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누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그냥 모든 유형을 다 포섭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우신 거죠. 수범자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애로사항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정말 이것들에 대한 시정을 못 받고 보호 못 받고 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가능한 모든 학교 폭력의 유형을 설시하되 좀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분리 제도가 매우 문제가 많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는 마폭이라는 말을 쓰는 네, 모양이네요. 마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고 우려를 하셔요. 그런데 이 즉시분리 조치 제도에 대해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리닝 없이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바로 즉시분리 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무고로 신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갈등 상황에서 그냥 학폭이 아니라 그냥 갈등 상황에서 신고된 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제 내가 엄청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두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마폭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이제 다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하면 나는 무조건 이제 가해자 시선을 받으니까 그리고 즉시분리 조치도 받으니까 나도 어떤 보복 심리 그리고 나도 이대로 좀 당할 수 없다는 심리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마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분리 조치는 좀 하루빨리 좀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 전당기구 심의라도 거치던가 최소한의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분리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긴급하게 뭔가 보호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뭔가 전담기구 심의라든가 이제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이제 신속한 조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학생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교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교원에게 여기에 대한 재량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게 교원에게 전부 다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장에게라도 재량권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폭력 이거 학교와 교원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다.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재량권을 줘야지. 그걸 안 그러고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교원의 책임으로만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뭔가 재량을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말씀을 들려주신 그 지금 참가자분은 아마 중재를 하셨다가 큰 고역을 치르신 것 같습니다. 중재를 잘못했다가 학교가 은폐 축소한다고 학부모에게 이를테면 가해 학생 편을 든다고 욕을 먹습니다. 학폭은 그냥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아무도 못 막는다. 그리고 학폭 절차 전에 중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교육청 주관하는 그렇게 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측의 명확한 의지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가 너무 막 처벌주의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거지만 그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화해하고 반성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미한 사람도 이제 처벌 중심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했으면 얼마큼인지 그에 따른 처벌은 요만큼인지 저만큼인지 이거에 논의하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저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이 질문 주신 선생님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이 가사법 같은 경우는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가사법과 비슷하게 사실은 되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전치주의를 통해서 좀 학교가 먼저 이 교육적인 어떤 과정에서 서로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안을 처리하면서 선생님도 안전하고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도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으로 이런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를 통해서 좀 이 분쟁 당사자들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역시 저도 좀 공감인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부장검사로 이제 그 오랫동안 좀 재직을 해오시고 그다음에 소년법이나 또 소년사범,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룬 검사님하고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학교폭력 예방법을 처음 설계할 때 이거를 뭔가 조정이나 중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이렇게 처벌을 하고 이게 조치를 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맞대응하고 아까 이제 이제 마폭토 얘기하시고 이제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이제 계속 이런 악순환으로 가게 둬야 될 거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정도는 조정이나 중재를 좀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교사의 역할도 사실은 좀 공간이 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접촉 금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꽉 막혀서 이제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조정이나 중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접촉 금지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한 상황에서 좀 풀어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단계로 거쳐서 제도화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을 좀 잡고 좀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방안들을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해서 좀 도입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20주년을 좀 이제 넘어서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주신 참가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학교 그 사안 발생할 때 담임교사가 보호가 안 되면은 중재나 예방활동, 사안 처리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교사로서 무력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또 학교 신고 전에는 담임교사들이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결국은 교육적인 해소를 위해서 교사의 재량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학폭 사건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학부모 상담 중 가해자 부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정말 현장에 생생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잠깐 소개는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작년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에 11조의 4가 신설됐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의 좀 그 단서가 될 수 있다. 실마리가.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게 좀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선언적인 의미,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제 판례들도 좀 형성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시청하시면서 의견 주신 것처럼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법령이나 학칙을 준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좀 면책을 제대로 해주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면 뭐 선거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까지 같이 면책을 해주고 이래야 선생님들이 재량권을 갖고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법이 됐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현장이 어느 정도까지 좀 변화될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선생님들 특히 아까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니할 수 없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방적인 부분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서서히 포럼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부모 대상으로 한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것을 의무화하자라든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게 이제 의무가 부여가 되려면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권도 그렇지만 학교폭력 정책도 결국 학부모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학부모 대상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지원 없이 의무화만 가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거죠. 뭔가 어디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부모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틀어놓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학부모 교육 의무화한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은 학교에 방문을 해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학부모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소통도 하고 이런 게 좀 또 학부모들끼리 만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이런 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또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전체가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런 게 되려고 하면 결국 학부모들이 학교에 올 수 있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가제 또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이 가족 돌봄 휴가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줘서 이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식을 먼저 해주는 게 같이 돼야 될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육의 형태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예방교육 그러는데 와서 PPT로 해서 계속 넘겨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식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강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오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시간 질의응답도 좀 하고요. 역할극도 하고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학부모 교육의 방법이나 방식 이런 것들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교육기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교육기관을 거쳐왔는데요. 확실히 소통이 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질문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유치원에서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굉장히 나눠서 뭐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최소 인원을 이렇게 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나눠서 다 이제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 유치원의 교육 방침은 어떻고 왜 이건 하지 않고 왜 이것은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유치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좀 감동이 왔었고 그리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해가 풀리고 아 나도 이 교육에 협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와 이제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소통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학부모도 그렇고 이 라포 형성이 사실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 담임 선생님 뭐 그렇고 학교 그 학생 자치부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서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위축되고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뭐 외부에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PPT로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의무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학부모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엄청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참여율이.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사실은 변호사나 뭐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라포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사실 자체적으로 학교 폭력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라포 형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학생 자치부 선생님들 사실 학교 폭력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직접 이제 학부모들이랑 강연이나 뭐 대화를 통해 소통하시고 이걸 통해서 라포의 기회를 만들고 또 진짜 뭐 사안이 발생했을 땐 좀 안전한 이제 무드에서 안전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조금 회장님께서 네. 덧붙여서 마무리 발언 네.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예방 교육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뭐든지 이게 강온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부모로부터 뭔가 민원에 시달리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협박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청이 해야죠.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고 그러면 직접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하잖아요.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교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 이거는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맞죠. 이거는 학교 폭력 사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교사에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 교육청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일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학부모의 또 다른 대응이 나온다면 그것도 교육청이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뭐 특별히 마무리 발언보다는 정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정말 힘든 그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정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사안 조사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원들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달아.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거 입법을 해야 법률 개정해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시하면 그럼 국회도 그걸 받아가지고 입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학교 폭력 대응하는 시스템의 주관자인 교육청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현장에서 줄곧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우리 홍민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나 정책 기반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렇게 유익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제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네, 그것을, 네,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네,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사안을 접하다 보면 선생님들 굉장히 외로워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이게 법과 제도는 생겨났지만 실제로 나를 도와주고 의지할 만한 이제 주체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제도적으로와는 별개로 어떤 심정적으로 또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권 앤 교육 포럼 학교 폭력 사안 처리와 교권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나눌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법은 가수 성시경 씨의 고교 친구인 김대현 군이 유명을 달리해서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1995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약 10여 년간을 노력하셔서 청소년 재단도 만드시고 하셔서 2004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연이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입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지 내년 2025년이면 30년, 한 세대를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회장님 말씀에서도 교육청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셨고 지금까지 이 정도 유지되어 온 데에는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 것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점검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 홍민정 변호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 중에 학폭 대응 역량을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 매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교육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작년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교사 또 이제 학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처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피해 학생 구제로부터 출발된 이 제도가 가해 학생 선도라고 하는 양쪽 기능을 다해서 결국은 교육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귀결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더 성숙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그러한 사고를 현장에서 또 법률 위반가들이 정책가들이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유튜브 신청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교권엔 교육법 포럼 3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